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성근입니다. 여하튼 오늘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주최 측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되기 이전에 학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서 옛날에 여기 이 포럼에 한번 참석을 해서 발제를 한 적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학회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회장 역할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아태 금융 포럼은 저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그 주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 과제, 이런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 금통위원회가 이 거시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금리를 결정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걸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단지 금통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7분의 1일 것입니다. 그래서 7분의 1 이야기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냐, 안 그러고 나머지 7분의 6도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은행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 제 개인적인 평가, 이렇게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최근에 우리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큰 어떤 그림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이런 걸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어떤 팩터, 지금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잠복되어 있는 어떤 이런 요인을 몇 가지,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런 이 팩터, 리스크 요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좀 중요한 내용 아닌 알맹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큰 그림으로서 어떤 특징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은 뭐냐? 이 글로벌 금융위기 GFC라는 게 이게 2008년도에 일종의 그 이전에 약간 수십 년 동안에 약간 세계 경제에 형성돼 왔던 큰 거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좀 크게 꺼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꺼진 거품이 꺼짐으로 해서 일종의 그 휴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흥청망청되고 약간 좀 파티가 무르익고 그래서 좀 무리해가지고 이게 좀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고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후유증에서 그래도 빨리 좀 깨어나가지고 뭔가 좀 추스려가지고 더 조금 움직이는 나라는 있지만은 그 외에 대다수 나라가 아직도 그 후유증을 늦게까지 똑같은 어떤 타이밍으로 이렇게 이 숙취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빨리 좀 숙취를 느꼈고 나중에는 또 더 늦게까지 마시다가 이렇게 후유증을 겪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 GFC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좀 일찍 다시 체력을 회복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런데 다른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특히 중국은 늦게 이렇게 거품이 좀 꺼지고 그렇게 빨리 한꺼번에 꺼지지 않고 서서히 꺼지고 그래가지고 이 후유증도 서서히 나타나는 어떤 그거를 경험을 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세계 경제의 이 각 국가 경제가 이렇게 동시에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질 않고 어떤 데는 조금 좀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여전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아직 그 후유증에서 좀 헤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엇박자가 나는 어떤 그런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우리 세계 경제권 중에서 중요한 경제권인 유럽 연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 해결책이 그걸 다시 추스려 가지고 뭔가 다시 이 복원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회복하는 그 어떤 방법이 아주 난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유럽발 어떤 불확실성, 변동성 이건 여전히 상당히 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좀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유가의 급변동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그 100불 수준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일종의 어떤 절벽의 형태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다. 경제에서는 뭔가 급변을 하면은 꼭 큰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런 그 유가의 변동, 그에 따른 불확실성 이것도 우리 글로벌 금융 시장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슬라이드로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어떤 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어떤 그 금리나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이 원래 못 사는 나라의 금리가 높은데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나라 금리가 높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금리는 좀 잘 사는 나라의 금리는 낮고 못 사는 나라의 금리는 높은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지금 잘 이렇게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는 어떤 미국의 금리는 지금 상당히 좀 낮아지는 어떤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추세는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레벨 자체는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어떤 이 기초 여건이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견고하다 이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추세는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추세고 신흥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다시 이 금리가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주가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떤 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의 주가는 상당폭 지금 상승하는 어떤 특히 미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이 주로 양적 완화를 더 가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블 형태의 주가 상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서 신흥국 주가는 상당히 조금 좀 횡보하는 어떤 그런 추세고 선진국 주가는 약간 상승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보면은 돈의 흐름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출이 이 그래프를 이 표를 보면은 미국에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고 신흥국에서는 그 돈이 빠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가 이게 왼쪽 그림에 있는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으로 봐서는 신흥국보다는 좀 선진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게 돈이 몰리니까 어떠냐?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어떤 좀 강해지고 있는 어떤 이 흐름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또 미국 외의 나라들은 유럽이나 일본은 더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뭔가 더 그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찍어내니까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유로화, 엔화 및 기타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어떤 이런 행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괄적인 어떤 정리의 바탕을 두고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팩터 위주로 이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각 나라 통화 정책이 크게 엇박자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로 지역에 있어 이 구조개혁 지연 가능성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래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활력을 못 찾고 있는데 상당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을 두 번째로 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유가의 불확실성. 저유가 기조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 데이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상당히 회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 2008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성장률도 2%를 넘어가는 어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동안에 좀 취해왔던 그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를 조금 올려보겠다. 이거를 지금 이슈화 시켜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에서는 금년 중에 미국 경제의 금리 정상화의 어떤 조처가 좀 시작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다수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이론이 많습니다. 일본, 미국 경제가 진짜 좀 견고하게 지금 살아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또 관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인플레율이 상당히 지금 낮은, 물론 뭐 유가에 의해서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진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여전히 수요 부족,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내생적인 회복력이 좀 갖춰진 거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캐션 마크가 많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제가 미국 가서도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보고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이 실업률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 실업률의 실업을 줄어든, 그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 게 그렇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임시직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시간제라든지 이런 어떤 일자리가 많이 일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얻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 미국의 산업 중에서 진짜 뭔가 부가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깊은 이야기는 더 상세한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미국이 살아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거지만은 그게 견조하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경제가 뭐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조금 더 낙관적인 견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뭐 이렇게 보면은 또 미국 유럽의 이 경제 회복은 아주 어려울 것 같고, 그 회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럽의 성장 엔진이 과연 있느냐, 뭔가 유럽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앞시킬 수 있는 어떤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양적 완화를 1차에 의해서 또 하고
2013년 4월에 하고 2차에 또 양적 완화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도 뭐 가감하게 도입을 하고 이렇게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적 완화의 성공은 미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유럽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양적 완화를 이제 이게 거기에서 이제 물러설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양적 완화 정책을 더 그쪽으로 더 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초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가감하게 내려가지고 거의 자기 나라의 어떤 자기 나라 통화의 대외적인 가치 있는 걸 갖다 디펜스를 하고 또 나름대로 내수를 각 나라의 국내 경제를 부추기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가감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한 내용인데 일일이 중국이나 이런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고 이 나라들이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세계의 각 나라들이 주요 그 경제 큰 그 영역 어떤 그 세계 경제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주체들 국민 경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유로 재정 취약국의 어떤 회생 가능성, 이게 뭔가 경기 회복 가능성, 이게 상당히 불확실한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게 중요한 어떤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유로는 통화는 통합을 했지만 재정이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그 경제 회복을 추구를 하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이 많은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휴증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뭔가 이 숙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력 보강을 하고 이전에 했던 습관을 바꾸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발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있는 거고 그게 잠복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계속해서 그런 또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는 또 반발이 여러 가지 전망을 또 비관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야기시키고 그게 나아가서 전염 효과를 다 유발해서 큰 또 경제 불안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유럽 경제에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사태 일단락됐지만은 아직도 잠복되어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크 팩터로 저유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유가 문제도 아까 몇 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 이 올해의
유가의 전망이 50달러 내지 60달러의 낮은 유가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유가가 유지됐다가 다시 그 반값 형태의 유가 수준이 계속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후유증이 또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유가 급락으로 인하여 산유, 기초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짐으로 따라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높아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그 미래의 그 가능성은 그는 뭐 조금 좀 줄이고, 하여튼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지표로 봤을 때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이 지수, 종합 지수는 어떤 형태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어떤 이 큰 위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어떤 인디케이터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 위주로 산출한 어떤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변동성이 크게 이제 이 정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만 믿고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크게 뭐 이렇게 좀 유의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우리 주제로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어떤 세 가지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이 연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다른데 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통화 정책의 엇박자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미국이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그 가능성이 뭐냐? 미국의 금리가 빨리 그리고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것은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면은 강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달러를 많이 빚지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달러를 빚내 가지고 쓰는. 옛날에 우리 IMF 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위기 때도 우리가 또 상당히 해외 차입이 많았던.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외 차입이 많은 신흥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겪게 되고 환율 절하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뭔가 쏠림 현상을 이게 외국 자본 이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가능성,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이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 미국이 약간 긴축적으로 가지만은 20이나 일본이 대규모 이 공격적인 적극적인 어떤 양적 완화를, 자기 나라 통화, 그 기축 통화 비슷한 어떤 엔화나 유로화가 기축 통화 비슷한 어떤, 달러가 조금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 대체의 기축통화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어떤 그 부족에 의해서 뭔가 이게 뭐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쇄, 옵셋되는 어떤 이런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옵셋되는 효과로 해서 그 신흥국 자본의 유출의 쏠림 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좀 높은 폭으로 올렸다 치더라도 그거를 또 외국 자금이 미국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뱅크 오브 재팬에 새로 양적 완화한 그 어떤 엔화가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22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양적 완화 자금도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약간 조금 긴축적으로 되다가 다시 완화적으로 되는 어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도 그렇게 시장 금리도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국제 금융 시장의 시장 금리도 그렇게 높아질 이유가 별로 없어진 어떤 그런 걸 뒷받침하는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 미국이 그렇게 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뭐 여러 이제 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금방 이야기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동화를 약간 줄이더라도 20이나 일본에서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스위스, 뭐 스웨덴, 뭐 이런 그 카나다, 뭐 이런 데서도 호주 이런 데서도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또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긴축 효과가 굉장히 그 상쇄돼 버려가지고 우리의 미친 옛날 그 2013년 6월에 있었던 어떤 그 테이퍼링 그 어떤 소동보다는 훨씬 충격이 덜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성장률이나 내수나 물가 같은 게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경상수지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차입, 외화 차입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외화의 가뭄 현상은 거의 지금도 우리가 이 금리를 1.75로 이렇게 역사상 최저금리로 이렇게 내렸지만은 여전히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 시장에도 들어오고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렇게 급격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이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뭔가 이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게 이 상당히 돈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어떤 그런 측면이거든. 이게 일종의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이게 어디서 뭔가 앞서가면은 그 우 따라가는 어떤 그런 허드 비헤이비어라는데 이게 군집 어떤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쏠림 현상으로 해서 뭔가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시장 불안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일어나면은 그때는 뭐 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네,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서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재정 취약국이 구조 계획에 지연됐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덜 할 수 있는 어떤 옛날에 있었던 2011년부터 2012년 말에 있었던 유럽 재정 위기가 다른 나라에 아주 상당한 이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이게 유럽발 어떤 위기로 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 유럽 재정 취약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노출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 문제, 유가가 국내 금융시장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글로벌 이 유가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또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원유 수출국, 특히 그 원유 수출국, 주로 이제 신흥국인데 재정 수지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교육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그 상황이 생기면은 신흥시장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 발행한 고수익 채권의 디폴트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원유 기초자산 파생상품 손실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손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은 국부 펀드 같은 이런 게 이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금의 주체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하고 국부펀드가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유국 국부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산유국 국부펀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크지를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 관계상 좀 더 간단하게 종합평가하고 대응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 금융시장의 그 리스크는 상당 수준 지금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높여 가지고 금융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은 그 영향은 이전에 있었던 글로벌 위기에 있었던 어떤 영향이나 그리스 재정 위기 2011년에서 13년 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파급 효과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B하고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자금이 상당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미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솔리드하게 아주
좀 굳건하게 회복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당히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뭐 인내심이라는 건 뺐지만은 상당히 좀 세밀하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사전에 조금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커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외국 자금은 상당 부분이 개인 자금보다는 공공 자금이 많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우리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가늠할 때 생각해야 할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이 상당히 좀 상당 기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여지가 많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가 6.3% 수준까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상수지가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은 게 지금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대외 건전성 지표로서는 조금 든든한 어떤 목표가 아닌가. GDP 대비 재정수지도 0.3, 외환 보유액 대비 당기외채 비중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외국인도 지금 여전히 상당한 우리 주식이나 이 채권 시장에 좀 돈을 갖다가 이게 맡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소국 개방 경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기업이나 이 정부나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개방도, 특히 금융 개방도, 외환시장, 자본시장 개방도는 세계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금융업을 하는 경제 주체, 금융기관이나 우리나라의 큰 손이나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활짝 열렸는데 외국 사람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는 국내 위주로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은, 외국 돈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게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은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일종의 천수답 형태의 어떤 금융 시장을 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대외 수출 위주로, 그리고 뭔가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방을 추구를 해왔는데, 그 개방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은 지불해야 한 대가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개방의 비대칭적인 어떤 특성, 뭐 이런 거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대외적으로 새로운 어떤 충격이나 파장이 올 때 그거를 갖다가 좀 잘 흡수하고, 이게 좀 맷집이 좋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맷집을 관리를 많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외화 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나아가서 내국인도 빨리 금융 국제화에 좀 더 나아가야 되고, 국내 금융기관도 해외 진출을 더 좀 많이 하고, 해외 업무도 더 많이, 국내 업무뿐만 아니라 원화 업무, 외화 업무, 이렇게 거의 밸런스된 어떤 그런 형태로 좀 더 가고, 우리 이 소비자들, 우리 가게도
국내 원화예금 플러스 외화예금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외화의 어떤 정감, 외화가 너무 부족할 때나 외화가 넘쳐 흐를 때 그걸 대응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좀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외화예금 같은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우리의 어떤 개방 정도에 맞게 이런 국제화를 시켜 나가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간에 서로 이게 엇박자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럴 때 단기적으로 국가 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경우는 서로 조금 더 공조를 하는 국가 간 공조를 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마지막으로 말하나 마나 우리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가지고 설사 우리가 외풍이 잦더라도 기본 체력이 있으면은 많이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는 구조계획도 좀 더 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경제 체질을 좀 바꿔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너무 좀 길었나요? 그래서 뭐 질문을 뭐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주제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답다 보니까 더 초점을 못 맞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큰 주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예, 저 위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강연 잘 들었고요. 그 대응 과제 중 하나로 통화사업 등 뭐 그런 국제 공조를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한일 통화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100억 달러 규모는 되게 적긴 한데 지금 뭐 달러로 체결한 통화사업은 일본과 통화사업을 했었고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협정에 딱 두 가지 있다는 점에서 그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건 맞다고 보시는지? 그 연장 그 필요성이 뭐 적다고 그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거는 또 이제 이 담당 부처가 또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이거를 어떻게 완전히 한 건 아니고 단지 다음에 지금 했던 거를 바로 연장을 하지를 않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 연장 여부를 좀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한일 통화사업이 더 연장되거나 예, 다시 새롭게 우리가 중국하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은 경제에 어떤 영향이 큰 나라하고는 우리가 뭐 호주하고도 하고 뭐 이런 이 노력은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어떤 개방도 특히 이제 우리의 개방도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이쪽으로 또 우리의 어떤 안전장치를 좀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잠시 손을 드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달까지 하는 이제 기준금리를 총 3번을 내렸는데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금통위원 입장으로서 이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세미나 주제하고는 조금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7분 1 자격으로 왔고 그거는 너무 큰 주제고 그리고 또 그거는 요 주제하고 조금 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조금 기회를 좀 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네, 혹시 추가로 더욱 질문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을 원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하성근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다른 나중에라도 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또 답변 이 관련해서 여하튼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그 국내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특히 이 글로벌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아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다른 나라의 금융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조금 방어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부분적으로 좀 불충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래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변화에 어떻게 가장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